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이 도발을 계속하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합의가 6년 만에 폐기되는 셈인데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의 포사격 훈련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주재용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CS 실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이 의결되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때 채택한 합의가 6년 만에 폐기되는 겁니다.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 군은 그동안 포사격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정지되면 최전방 훈련장 5곳에서 곧바로 훈련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2018년 철거했던 고정형 대북 확성기 10여 대와 기동형 확성기 40여 대도 다시 설치됩니다. 서해와 동해에서 군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접경 지역에서 훈련의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전방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육해공을 아우르는 즉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해서 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또 행정 처분 등과 관련한 이 구체적인 이 출구 전략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집단 휴진 등 이 총파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2월 집단 사직서를 내자 정부는 수련병원 측에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는 다른 병원 재취업도 못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를 허가할 전망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을 일단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 그럼에도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근 전임의 복귀율은 70%를 넘겼지만 내과나 신경외과 같은 필수 의료진이 아닌 비필수 진료과 의료진입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복귀 시 면허 정지 등 관련 처분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이 역시 현행법을 어긴 전공의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 적용의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계는 오늘부터 나흘간 집단휴직 등 총파업 돌입에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총파업 논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정부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매장량을 확인하고 경제성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부는 올 연말부터 탐사 시추를 시작해 매장이 확인되면 2035년부터 본격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시작한 국정 브리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미국의 심해 기술 평가 기업의 분석을 맡긴 물리탐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매장이 예상되는 가스는 최대 12억 9천만 톤, 석유는 최대 42억 배럴로 산출됐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과 4년 넘게 가스와 석유를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추정에 가까운 물리 탐사 결과로 앞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 잠재 자원량과 실제 매장량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하나당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시추공을 최소 5개 뚫어야 한다며 올해 말 첫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은 5개의 시추공 작업이 2029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윤 대통령 재임 중엔 구체적 매장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이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전 개발 성공 시 가져올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만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뭐 충분하죠. 만약에 예상대로 140억 배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명목상의 산유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유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에너지 관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17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석유 매장량 세계에서 14번째 나라가 이제 카타르인데요. 이게 한 252억 배럴이거든요. 15위가 이제 129억. 배럴에 이제는 뭐 브라질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대로 140억 배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15위에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시추를 아직 안 해봤지만은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제 가스와 석유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최대 한 29년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석유가 4분의 1을 차지할 텐데 그렇게 따진다면 한 35억 배럴 나오거든요. 그럼 석유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가능성을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 시추해 볼 만한 이제는 확률은 높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가치로 따져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이익을 줄지 이 점이 관심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량적 결과와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정량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제적으로 이제는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뭐 2천조 원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가 발표하기에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에서 몇 배, 한 5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을 본다 그러면 한 4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5배라고 그러면 한 2조가 넘어가는 거죠. 2천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엄청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2000년 들어와서 가장 큰 유전이라고 보는 이제는 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남미의 이제 가이아나 광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110억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40 배럴이면은 2000년 이후에 최대 해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적 가치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게 이제 정량적 가치라 본다 그러면 이제 정성적 가치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98%의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고 물론 동해전에서 나왔지만은 지금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천연가스 나오고 석유 나온다 그러면 정성적 가치로 본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가치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 이슈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게 유가가 어떻고 달러가 어떻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원유 가격에 따라서 우리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달러에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원 달러 환율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석유가 국제 가격에서 거래가 될 때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은 달러 패권에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역량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 확률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부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나오면 굉장히 좋은 네.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언급을 했다시피 차분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이 탐사식 방금도 언급했습니다. 탐사시추 성공 확률은 20%. 그러니까 하나에 1,000억씩 들어가니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성공 확률이 20%다. 그러면은 뭐 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20% 그랬을 텐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성공해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 어떻게 평가할 거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결과, 정성적 결과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확률상은 적지만은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유전을 하나 뜯는다 할 때 시도를 했을 때 네. 5% 확률이 있으면 일단 시도는 합니다. 네. 국제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20% 확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좀 주목했던 것이 아까 뭐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공을 뚫는데 보통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최소는 5개 뚫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1,000억 원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가가치가 생성된다면 충분히 뭐 값어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예.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참 욕은 먹겠다. 네. 근데 방향성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뭐 훌륭한 자산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아니 석유를 뜯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가능성을 열어보고 시도를 한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일단은 근데 좀 지켜봐야 할 거는 맞는 예. 것 같고요. 관건은 우리나라가 석유를 가스를 지금처럼 수입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채굴해서 쓰는 게 정말 더 나은지 이 여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140억 배럴 뚫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죠. 일단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예. 우리가 그 1990년대 동해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이제 가스를 이제 뽑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동해 가스전이 매출액이 2조 한 6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투자액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투자액 빼니까 그러면 순이익이 1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1조 4천억 원 뭐 어디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동해 가스전에서 시추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돈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의 몇 배예요? 30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아무리 뭐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동해 가스전 사례를 보더라도 예. 충분히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추를 해서 나와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이 되면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우리나라가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바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안에 다양한 해외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죠. 시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는 35년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전이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5년에 본격적으로 뽑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시추에 대한 기술력도 우리가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예. 뽑는 기술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양 플랜트 기술이 이미 갖춰져 있고 세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뽑는 기술까지도 시추의 기술까지도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 그러면 네. 오히려 그것도 수출할 수 있어요. 그 기술마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산유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확률 20%에 너무 매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20%에서 우리가 말하면 4천조 원의 값어치를 만약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유가 지금 에너지를 98%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예. 미래를 위해서 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칭찬해줄 일이고 예.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뭐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바라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정부의 이제는 뭐 발표대로 140억 배럴의 정말로 그 원유와 가스가 나오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예. 그게 35년이 되면은 눈에 보일 수 있고 당장 내년도 말쯤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예요. 내년 초에는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산유국이 될지 안 될지 향배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희망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추해볼 가치는 있지만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뚫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 모두 갖고 있을 겁니다. 국내 석유가스 업계에서는 이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석유 가스 관련 업체들은요 이제 예. 기대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수입하느라고 이제는 세금 내죠, 그다음에 네. 운송비 내죠, 운송비 안 들어가니까 보험료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시추가 된다 그러면 이런 예. 것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도 크고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네. 난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봐도 정말 상한가를 쳤었죠, 요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그래서 향배를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면 시추가 시작이 돼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딴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이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성태 전 회장의 구형 관련 거래 의혹, 검찰청 술자리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 측은 대장동 사건 외에도 검찰의 조작 수사를 더 밝혀내겠다며 특검법 추가 발의는 물론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 재판 결과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특히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운 술자리 회유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특검법을 발의하며 야당의 특검 공세에 맞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등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내용의 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이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방해 특검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죠. 글쎄요,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발의한 건 이 자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 대북 송금에 관한 검찰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6월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일 때 네. 지사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대북 송금에 관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해갈 수 없는 국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지사를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죄 가능성이 아마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사를 흔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대북 송금 특검법이라는 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수사는 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6월 7일 1심 선고는 수사가 아니고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은 이제 재판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증거들을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이다. 흔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를 하기 오해입니까? 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내부 어떤 고발에 의했다던가 어떤 예. 객관적인 어떤 증언에 의한 거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본인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대 측에서는 방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수사 자체를 놓고서 특검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회개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의혹이나 앞으로 어떤 수사할 그 수사 지점이 나와도 확실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죠? 이렇게 하면은 수사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의혹이 있으면은 그 수사를 특검한다. 저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거고요. 이거는 실패한 수사는 뭐 다 징계하겠다거나 처벌하겠다 이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 재판부가 이건 미진하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 방탄 특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북송금 특검법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인데요. 야당의 특검 공세 국민의힘도 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섰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15배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회장기를 단 전용기를 띄워서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쓴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저는 뭐 100%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정쟁용이다, 또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윤상현 의원 특검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어요. 6,200만 원 상당의 기내식, 또 셀프 초청 논란, 영부인의 이 단독 외견 맞냐,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뭐 2천만 원 비용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까? 글쎄, 뭐 확인을 위해서 저는 특검법까지 동원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이미 대부분 확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관련한 공문 같은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무슨 저질 정치 공세다 뭐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할 일이 아니고 네네. 자, 셀프 초청 지금 그 부분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당시에 주 인도 대사가 우리 쪽이 먼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인도에서 먼저 초청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미 사실관계는 다 대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특검 상황에 대한 뭐 물타기, 맞불 뭐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진상규명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특검법 요구에 대해 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쟁용이고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불법의 영역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정책적 비판, 뭐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하게 설명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이거를 불법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는 건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네네.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얘기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불법이다라고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북한의 오물풍선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죠. 서로 전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문제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건데, 글쎄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논리대로 따지면 대북 전단을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라고 한다면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약간은 양비론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죠. 네. 그건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대북 전단을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문제를 삼는 북한을 나무래야 되는 일이지. 지금 그런 대북 전단에 대해서 무슨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는 북한을 나무래야 될 일이지. 이걸 지금 뭐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상황 진단을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아니라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오물투척한 걸 지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물투척은 그거대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반도의 어떤 갈등이나 위험 상황을 좀 고조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려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풍선 이 건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조건 믿을만 해가지고 오는 풍선들이 전부 다 달러가 들어있고 좋은 USB가 들어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선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서 뭐가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서 오판을 하거나 그러면 국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풍선을 넘어오는 걸 제대로 차라리 막고서 우리가 이제 비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도 그래 튼튼한 안보 속에서 이거 잘 막았는데 저런 짓을 북한이 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저걸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협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도 똑같은 위협이라고 저쪽이 생각할 수 있으니 우리의 방어 차원에서 이거를 같이 그만두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한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또 어떤 한반도의 평화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방법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 상정될 예정이고 또 의결이 되면 그동안 이제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이제 포격 훈련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9.19 군사 합의는요 벌써 무효화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문재인 정부 때 합의를 해놨는데 이걸 지키는 거는 양쪽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한만 지켰어요. 우리만 지켰어요. 자 이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이 합의를 무효화했어야 된다. 그리고 무효화하고 만약에 이 합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북한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응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없이 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대응을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던 거에 누적 상태에서 바로 오물풍선 같은 일도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물풍선 이 문제를 만약에 여기서 그럼 우리 전단 안 보낼 테니까 북한도 오물풍선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앞으로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은 저런 비슷한 상황을 또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나 양쪽에 또 여쭤볼 게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뭐 희망도 있고 한데 정작 여야의 평가는 갑론을박 심합니다. 네.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네.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하니까 여당, 야당 다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선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거 좀 뭐 약간 우리도 뭐 기대를 하고 산유국이 되길 희망하고 꿈을 꾸지만 예, 네.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미국에서 옛날에 뭐 우주 계획 같은 거 발표하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가의 뭐 이렇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산유국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뭐 이렇게 꿈꾸게 하고 이런 식의 발표였다면 예. 그런 비판은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건가라는 기대로 바로 넘어가게끔 저는 발표를 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맞아? 이거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일이야?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있고 그것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 과거에 저런 소동이 있었어요. 있었죠. 1976년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저는 저런 의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차분하게 지켜보자. 네. 근데 이제 저런 이슈를 던져 놓으면 언론에서 우선 차분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언론도 차분하게 지켜보는 쪽으로. 어차피 올 그 연말부터 이제 시추를 하나 시작을 하고 예. 내년 상반기에는 그 시추공에서 과연 나올 것인가,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판명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은 나온다는 게 그 추정량의 최대치만 가지고서 지금 뭐 네, 삼성전자 시총의 뭐 5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너무 좀 호들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당대표를 뽑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제 빠른 시점입니다. 현행당원 100% 투표의 전대 규칙 개정에도 본격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까요? 저는 뭐 나오는 쪽으로 계속 뭔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당초에는 6월 말 7월 초였다가 예. 8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또 7월 지금 25일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 정도라면 기껏해야 뭐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이 전당대회 시점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본인의 결심 문제죠. 예. 근데 그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목격담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이제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에 따라서 유승민 네. 전 의원이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걱정하는 게 역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역선택 부분만 좀 없앤다면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게 반영이 된다면 유승민 의원도 예. 그럼 자기가 나가서 중도층을 좀 더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서 포부를 예. 밝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원들 위주로만 만약에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예 원천 봉쇄의 느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유승민 의원의 판단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비율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과거에 뭐 5대5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개 20% 내지 30% 정도를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예. 것으로 압니다. 예. 뭐 그 정도라면 뭐 유승민 전 의원도 크게 아마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수 김호중 씨 지난달 이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취재진을 피하려고 5시간 이상 버티다가 나왔었죠. 김 씨 측은요, 이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 던졌다 이렇게 경찰을 비판했는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는 본래 정문으로 드나든다 이러면서 김 씨의 인권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의 음주량을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드마크 적용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며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소주 10잔 이내만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CCTV와 종업원 진술 등을 토대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변호인에게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출입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당연히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것이 17년 동안 해왔던 목사의 마음일 수밖에 없고요. I arrived here as a 20-year-old, the family of those who were killed in action or are still missing.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시간이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초청 행사와 보훈 문화의 활동에 앞장서고 계신 새에덴교회 소광석 담임 목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로 벌써 18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참전 용사들을 위한 행사 체육에 되신 건가요? 200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네.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흑인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당신 한국에서 왔지 않느냐. 네. 나는 한국전에서 참여를 한 사람이고 동두천, 수원, 평택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리춤에 맞았던 그 흉상, 총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고 싶은데 누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격한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시죠. 한 30명 오실 줄 알았더니 그때 한 45명 모시고 와서 그때 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순간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럼 얼마나 많은 참전 용사 가족들, 유가족들이 참여하게 된 건가요? 주로 초청도 하고 인서비스도 했는데 국내 참전 용사 포함 아마 6,900명, 거의 7,000명에 달하는 참전 용사들을 모셨죠. 네, 고령인 용사들의 건강 상태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올해부터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고령자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모시기도 하고 또 모시지 못한 분들은 800명, 1,000명 단위로 우리가 뉴욕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텍사스에 가서, 휴스턴에 가서 많은 인서비스 행사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참전 용사 행사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보훈 관련 행사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일에 특별한 나라 사랑 캠페인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나요?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또 주일학생들, 천사의 소리 합창단, 전쟁 기념관에 가서 전쟁의 그 심각성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고 그 기념관에서 플래시몹을 촬영을 하게 되었죠.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선험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여러 행사 진행해 오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열심히 했겠죠. 또 미국 대사관에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저희가 초청한 참전용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백악관에 1차 항의 서한을 보내고 그것도 반응이 없으니까 항의 방문을 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항의 서한을 보냈느냐. 우리가 피 흘려 지켰던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은 대한민국 땅이다. 그게 굉장히 좀 보람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전쟁기념관에 가서 동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려고 하는 애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죽고 자기는 살았을 때 그 이름을 손으로 대면서 오해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거저 얻은 평화가 아니구나. 거저 얻은 자유가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죠. 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어려우셨던 점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하필이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을 전부 비즈니스로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그걸 또 뭐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코로나 시기에 초청하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때 화상 줌으로 했을 때 참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왜 교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너서클이나 카르텔, 자기들만의 카르텔로 있으니까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대형 교회가 대사회적 환원, 또 시대 정신을 일깨우고 시대 정신을 촉발시키는 이런 역할. 3.1운동 때 과거에는 교회 사랑이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참전용사 초청 행사 외에도 6.25 전쟁 다큐멘터리 4편 제작을 후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였었나요? 우리가 이제 공시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통시적인 기억의 효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시대 정신으로 함께 공유해서 아, 안보가 중요하구나, 자유가 중요하구나, 평화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 38,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6.25의 이런 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기억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일단 그들에게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참전용사 어른들을 찾아가고 또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그분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걸 이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사 때마다 아이들을 함께 참석하도록 합니다. 네, 뭐 보훈의 달 많아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의 소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시대의 방향을 어드레싱하고 워딩하며 그리고 앞으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 그런 목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6.25 전쟁의 의미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중국이天安문 사태 35주기를 맞아 집회와 추모를 원천 금지하고 삼엄한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SNS 검색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 홍콩에서도 관련 행사와 추모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런던과 대만 등 해외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天安문 광장에 택시가 국기 개양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안이 출동해 사고 수습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만 중국 SNS에서는 검색조차 안 됩니다. 홍콩 거리에서 한 예술가가 허공에 1989년 6월 4일天安문 민주화 시위 날짜를 쓰자 경찰이 출동해 바로 연행합니다. 오늘天安문 사태 3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가 집회와 추모를 원천 봉쇄하는 등 삼엄한 경계에 나섰습니다. 中国和伊朗关系牢固，中方重视发展中伊全面战略伙伴关系。 30여 년간天安문 행사가 이어졌던 홍콩에서도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SNS에 중국 정부 증오를 조장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매년 촛불 집회를 조직했던 활동가 등 6명이 체포됐습니다. 因為六四當年無論係事真相定係對死去嘅人都需要被記住。
해외에선 태남먼 35주기 관련 행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기념 연극이 공연되고 대만과 미국 뉴욕 등에선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토요타와 혼다 등 5개 업체가 국가 자동차 품질 인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조사의 총 38개 모델에서 인증 과정 부정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개 모델이 현재도 생산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인증 적발 차량 가운데는 일본 국민 자동차로 불리는 토요타의 코롤라 등 수백만 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우리 일상 곳곳에서 AI 기술이 쓰이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음악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젠 AI가 직접 고전 음악을 편곡하고 미완성 곡은 채워 넣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과 함께 꽃피는 생명을 노래한 비발디의 사계 중 봄. 300년 전 작곡된 너무나도 익숙한 밝은 멜로디가 단조의 음울하고도 어두운 멜로디로 바뀌었습니다. 2050년의 기후 예측치를 바탕으로 AI가 편곡해낸 비발디의 불확실한 사계 서울 변주곡입니다. 암스테르담, 서울 등 세계 곳곳의 도시들마다 다른 기후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알고리즘을 만들어 곡을 고쳤습니다. 거부감 좀 있었거든요. AI가 만든 곡이라고 해서 원곡자의 느낌도 살리면서 또 다른 그 창의적인 느낌도 같이 결합되면서 되게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슈베르트가 남긴 미완성 교향곡을 AI가 완성시킨 버전과 베토벤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이 나머지 악장을 채워 넣은 베토벤 10번 교향곡도 표현됐습니다. 베토벤의 어떤 음악적 모티브나 제스처를 이렇게 따라했구나. 그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창작물이라는 느낌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목적을 위해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인공지능의 도움에 힘입어 비틀즈의 마지막 노래가 발매되는 등 음악 영역에서의 AI 활약도 늘어가는 상황. 불멸의 고전들도 새로운 해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인증샷을 촬영하는 이곳은 인도의 뉴델리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6주간 투표를 마친 총선거가 오늘 개표를 하는데요. 인도의 투표 현장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치러진 인도의 총선거가 오늘 개표에 들어갑니다. 14억 2천만 명이 넘는 세계 1위 인구 국가인 인도는 5년마다 총선거를 하는데요. 등록된 유권자만 10억 명이어서 전국 100만 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6주간 투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인도는 2004년 총선부터 EVM이라는 전자투표기로 투표하기 때문에 개표는 오늘 하루에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부정투표 논란 없는 건가요? 네, 인도의 전자투표기는 후보자의 번호와 이름 옆에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기표를 해서 외부 접속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복 투표가 없도록 투표 후에는 손가락에 한동안 안 지워지는 보라색 잉크를 칠해줍니다. 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는 장치까지 개발되어서 부정투표 논란도 없앴습니다. 유권자들의 이런 믿음으로 섭씨 45도가 넘는 폭염에도 인도 총선은 평균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바탕이 되겠죠.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은 22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북부와 전남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과 남부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영남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현충일까지 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 덥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면역력 향상을 위해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죠? 비타민이나 철분제를 드실 때에는 커피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영양제 흡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는 카페인 이뇨작용으로 인해 영양소가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2시간쯤 뒤에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커피 외에도 차나 음료, 주스와 함께 마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자몽 주스는 약물 분해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내 몸을 위해 물과 함께 시간에 맞춰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